2020년 4월 어느 날 오전 10시, 강원도 정관군 경찰서에 누구라도 주목할 만한 내용의 실종 신고서 한 통이 접수되었다. 신고하러 온 사람은 이 지역의 대규모 악어 농장주인 박치룽 사장과 그의 농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인부 이민상 씨의 가족이었다. 그들은 이민상 씨가 며칠째 실종 상태이며 아무도 연락이 닿지 않고 휴대폰은 꺼져 있으며 그의 숙소는 그대로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4월 어느 날 오후 민상은 평소처럼 일했다. 저녁이 되어도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가 어디 갔으려니 생각했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을 시켜 작업장부터 악어 연못까지 농장 전체를 뒤졌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수사기관의 주목을 끈 것은 이 농장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인부들이 출입할 때마다 출석 체크를 한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거의 폐쇄된 공간과 다름없는 곳에서 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고향에 있는 민상 씨의 가족 역시 그가 지난 사흘간 집에 오지도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의 아내는 진술하며 흐느꼈다. 남편은 쉬지도 않고 일했고 아내와 자식을 무척 사랑했어요. 절대 이렇게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신고서는 몇 줄에 불과했지만 뚜렷한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인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수십 헥타르 넓이의 악어 농장과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는 듯한 농장주. 이 사건은 신속하게 정관군 경찰서에서 초기 수사를 위한 사건 파일로 접수되었다. 그 당시 그 방에 있던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실종 사건이 며칠 후 강원도 지역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가 될 줄은 몰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직후 정관군 경찰서는 즉시 수사팀을 꾸려 이민상 씨가 일했던 곳이자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인 박치공 악어 농장 현장으로 보냈다. 그날 정오, 하늘은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농장으로 이어지는 붉은 흙길은 숲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들리는 것은 매미 소리와 악어 연못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진흙 냄새뿐이었다. 많은 경찰관들은 나중에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겁고 음산한 기운을 느꼈다고 말했다. 마치 그곳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농장은 20헥타르가 넘는 넓이로 사용 연못, 사료 가공 공장, 사무실 구약, 인부들을 위한 숙소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외부 활동은 모두 평상시처럼 진행되고 있었다. 인부들은 악어에게 먹이를 주고 사료 운반 차량이 규칙적으로 드나들었으며 누구도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수사팀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각 구역을 샅샅이 뒤졌다. 첫 번째는 민상 씨의 숙소였다. 작은 방은 벽에 곰팡이가 쓸어 있었지만 내부는 평소처럼 깔끔했다. 개인 소지품, 옷, 지갑, 신분증 등이 그대로 있었고 뒤지거나 다툰 흔적, 급하게 짐을 챙긴 흔적도 없었다. 이를 통해 수사관들은 민상 씨가 도망쳤거나 무단으로 일을 그만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했다. 한 경찰관은 기록했다. 정말 떠났다면 적어도 신분증이나 휴대폰은 챙겼을 것이다. 여기엔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다. 경찰은 농장 내 모든 인부들을 차례로 신문했고 대부분 비슷한 진술을 했다. 민상 씨는 착하고 말이 적으며 술도 마시지 않고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다. 단지 몇몇 사람들이 민상 씨와 독종이라는 별명을 가진 최태만이라는 다른 인부 사이에 작은 갈등을 언급했다. 두 사람은 같은 조에서 자주 일했으며 때때로 교대 근무나 작업장 일로 다투곤 했다. 하지만 모두들 그것은 노동자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일 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박치롱 사장도 덧붙였다. 태만이와 민상이가 몇 번 말다툼을 하긴 했지만 심각해 보이진 않았어. 저녁마다 다른 인부들과 함께 밥 먹는 걸 봤거든. 수사팀은 이 세부 사항을 기록했지만 용의자나 동기를 특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다. 모든 정보는 여전히 진술에 불과했다. 하루 동안의 작업 후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절도, 심각한 갈등, 금전 분쟁의 징후는 없었다. 민상 씨가 농장을 떠나는 것을 본 목격자도 없었다. 그의 휴대폰은 그날 밤부터 꺼져 있었고 모든 단서는 그의 숙소에서 멈춘 뒤 완전히 사라졌다.
경찰은 이것이 일반적인 실종 사건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농장의 복잡한 지형, 깊은 연못들, 그리고 얽혀있는 사육장 시스템이었다. 만약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면 수색은 극도로 어려울 것이었다. 수사팀을 책임진 경감은 보고서에 적었다. 현재 이민상 씨가 자의로 떠난 것인지 타인의 개입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음. 지속적인 추적 및 수사 확대 요망. 그날 오후 농장을 떠나면서 많은 이들은 불타는 태양빛을 반사하며 무섭도록 고요한 흐린 연못을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그 물 아래에 이 미스터리한 실종의 해답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민상 씨가 실종된 지 사흘 후 박치롱 악어놀장은 더 이상 이전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무거운 분위기가 곳곳을 뒤덮었다. 매일 아침 사료 분쇄기 엔진 소리, 연못에서 물이 휘저어지는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인부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경계심과 걱정, 그리고 어렴풋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첫날부터 정관군 경찰서는 가족 및 인부들과 협력하여 농장 전체 구역을 수색했다. 팀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한 그룹은 숙소 주변을, 다른 그룹은 작은 연못에 들어가 수색했으며 또 다른 그룹은 숲 가장자리로 나 있는 오솔길을 따라갔다. 모두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악어 사룡 연못 구력은 특히 주목받았다. 하지만 접근은 매우 어려웠다. 연못은 넓고 물은 흐렸으며 그 아래에는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수백 마리의 악어들이 느릿느릿 헤엄치고 있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악어들은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아무도 감히 물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 인부가 작게 말했다. 만약 누가 저기 빠지기라도 하면 건져 올릴 것도 없을 거야. 경찰은 민상 씨의 타진을 들고 지역의 여관, 병원, 버스 터미널 등을 돌며 물었지만 모두 모른다고 대답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모든 길이 막다른 길처럼 느껴졌고 작은 단서 하나 남기지 않았다. 기다림의 날들은 민상 씨 가족에게 길고 고통스러운 밤의 연속으로 변해갔다. 그의 어머니는 숙소 현관에 앉아 있다가 인부가 지나가는 모습만 보이면 벌떡 일어나 물었다. 우리 민상이 못 봤나?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젊은 아내는 3살배기 어린 아들을 안고 고향에서 올라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일했던 연못 쪽을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악어가 먹이를 낚아채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아들을 더 꽉 껴안았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농장 주인 박치롱 사종 역시 초조하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계속해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다른 방향으로 수색해달라고 재촉하며 필요하다면 연못물을 다 빼서라도 단서를 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동의하지 않았다. 악어 연못을 휘젓는 것은 현장을 교란시켜 중요한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었다. 수색이 길어지고 결과가 없자 소문이 지역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악어한테 끌려간 거 아니야? 아니면 깡패들한테 빚 때문에 납치당했나? 며칠 전에 작업장에서 싸움이 있었다던데 그것 때문일 거야. 헛소문들은 농장 안의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다. 몇몇 인부들은 고향에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임시 휴가를 신청하기 시작했다. 남은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일했다. 모두가 불길하다며 민상 씨의 이름을 언급하기를 피했다. 이상한 점은 농장의 모든 것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박 사장은 여전히 작업을 지시했고 악어들은 규칙적으로 먹이를 먹었으며 사료 운반 차량은 여전히 드나들었다. 단 한 사람,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민상 씨와 갈등이 있었던 최태만이었다.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그저 냉소적으로 웃었다. 일하기 싫어졌나 보지. 여자 따라 도망갔겠지. 여긴 힘드니까 누가 버티겠어. 태만의 말은 많은 사람들을 소름 돋게 했다. 몇몇 다른 인부들은 민상이 사라진 며칠 후에도 태만은 평소처럼 일했고 심지어 악어에게 먹이를 주면서 노래까지 불렀다고 작게 말했다. 아무도 감히 더 묻지 못했지만 많은 눈들이 이미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색은 여전히 결과가 없었다. 시신도 흔적도 단서도 없었다.
실종 사건은 점차 침묵 속으로 잦아들었고 농장은 그 일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듯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남아있었다. 아무도 그 다음 주 3번 연못에서 악어 한 마리가 갑자기 죽는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 이 끔찍한 사건의 불길을 다시 지필 줄은 몰랐다. 2020년 4월 12일 아침, 이민상 씨가 실종된 지 정확히 일주일 후 박치롱 악어 농장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인부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해 악어에게 먹이를 주고 우리를 청소하고 연못을 점검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농장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며 전례 없는 공포의 서막을 열었다. 오전 9시경 3번 연못을 담당하던 한 인부가 큰 악어 한 마리가 배를 드러낸 채 연못 가운데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300kg이 넘는 이 동물은 그 연못의 우두머리로 여겨졌으며 건강하고 사나워 한 번도 병에 걸린 적이 없었다. 그 광경을 본 인부는 허둥지둥 박치롱 사장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박 사장은 서둘러 와서 부풀어 오른 악어를 보았다. 입은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었고 배는 비정상적으로 팽팽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장염에 걸렸나 아니면 이상한 걸 먹었나? 그는 만약 전염병이라면 연못 전체로 퍼져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지체 없이 그는 수의사를 불러 검사를 요청하고 원인을 찾기 위해 악어 배를 갈라보라고 지시했다. 10시경 몇몇 인부와 박 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의사는 전문 해부용 칼로 악어의 배에 긴 절개선을 그었다. 두꺼운 가죽을 가르는 칼소리가 천을 찢는 것처럼 들렸다. 절개선이 열리자마자 진하고 이상한 악취가 피어올랐다. 그들이 익숙했던 썩은 생선이나 고기 냄새와는 달랐다. 한 인부는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서야 했다. 수의사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에 악취나는 체액 속에 섞여있는 회색빛의 무언가가 보이자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농장 인부들이 평소에 입는 작업복과 비슷한 꽃무늬가 있는 천조각을 꺼냈다.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 사장은 얼굴을 찡그리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왜 작업장에서 일하는 애들 옷이랑 비슷해 보이지? 수의사는 계속해서 확인했고 꺼낼수록 모든 사람들을 창백하게 만드는 것들이 나왔다. 부패한 사람의 살점들, 약간의 천이 붙어있는 작은 뼈 조각, 그리고 마침내 동물의 위액에 의해 일부 녹아 하얗게 드러난 거의 온전한 형태의 사람 정강이뼈 한 토막이 나왔다. 한 인부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던지고 도망쳤다. 연못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구토를 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제대로 허있지도 못했다. 박 사장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얼어붙었다. 수십 년간 악어를 키우면서 끔찍한 광경을 많이 봤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세상에 이건 사람 뼈잖아. 수의사는 떨면서 서둘러 꺼낸 뼈를 천으로 덮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박 사장은 3번 연못 구역을 봉쇄하고 모든 인부의 접근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소식은 이미 농장 전체에 퍼졌고 모두가 창백해져 수군거렸다. 한 인부가 작게 말했다. 민상 씨 거 아닐까? 그 말에 모두 입을 다물었고 아무도 감히 말을 잇지 못했다. 1시간이 조금 넘어 정관군 경찰서와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악어 연못은 봉쇄선으로 둘러싸였다. 경찰은 악어 사체를 무트로 끌어올리고 사람의 것으로 의심되는 뼈와 증거물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현장은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천 조각, 뼈 조각, 연못 주변의 흔적, 그리고 지난 며칠간의 사료 공급 일지까지 모든 것은 감정을 위해 밀봉되었다. 한 젊은 수사관이 연못 옆에 서서 흐린 물을 내려다보며 동료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만약 이게 정말 사람 뼈라면 이건 더 이상 실종 사건이 아니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 침묵했다. 마음속으로는 모두 그가 한 말이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농장 전체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인부들은 아무도 악어 연못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다. 몇몇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예 사직했다.
박치롱 사장은 사무실에 말없이 앉아 넋이 나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민상 씨의 가족은 악어 연못에서 사람으로 의심되는 뼈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소름 끼치는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민상 씨의 실종 이야기는 아마도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악어 뱃속에서의 끔찍한 발견으로부터 진실이 비릿한 진흙과 냉혈한 피해층을 뚫고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완전히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었다. 악어 뱃속에서 사람 뼈가 발견된 사건은 즉시 강원도 경찰청에 긴급 보고되었다. 소식은 불길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잔인성 때문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주일 넘게 바로 그 농장에서 실종된 사람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여겨졌던 사건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악어를 이용한 살인 및 시신 은닉 가능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다. 2020년 4월 12일 오후 강원도경찰청 본부에서 청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초기 보고를 들은 후 그는 형사과장인 황민호 총경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황 총경은 30년 이상의 사건 해결 경험을 가진 베테랑으로 여러 복잡한 살인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악어 뱃속 사람뼈라는 말을 듣자마자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다가 말했다. 만약 정말 농장한 사람이라면 이건 내가 강원도에서 겪은 사건 중 가장 끔찍한 사건이다. 불과 몇 시간 후 형사, 법의학자, 과학수사팀 그리고 지역경찰로 구성된 수사팀이 밤중에 현장으로 출동했다. 4월 12일 밤 박치롱 악어농장 전체가 완전히 봉쇄되었다. 모든 출입구에는 경찰 인력이 배치되었다. 사료 공급, 운반, 납품 등 모든 활동이 일시 중단되었다. 인부들은 한 곳에 모여 규정을 전달받았다. 명령 없이는 누구도 구역을 떠날 수 없으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외부로 소문을 퍼뜨리지 말 것. 모두 처음부터 다시 진술 조사를 받게 될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법의학 차량, 과학수사 차량, 그리고 계속해서 드나드는 경찰 병력을 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점차 깨달았다. 한 인부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진짜 사람뼈가 나왔다던데? 민상씨 거 아닐까? 상대방은 그저 침묵하며 봉쇄선이 쳐진 3번 연못 쪽을 바라보았다. 노란 불빛이 흐린 수면 위로 비치며 소름 끼치게 으스스했다. 다음 날 아침 강원도 경찰청 법의학팀이 현장 감식에 착수했다. 악어배에서 수집된 증거물들은 특별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 악어의 위는 매우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조직과 뼈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세척과 분리 작업을 거친 후 법의학팀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남은 정강이 뼈가 피해자가 사망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확인했다. 남은 1000조각들은 농장 인부들이 매일 사용하는 파란색 작업복과 일치했다. 모든 증거물은 DNA 감정을 위해 밀봉되어 보내졌다. 작업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모든 단계는 촬영되고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한 젊은 경찰관이 작게 말했다. 만약 DNA가 민상 씨와 일치한다면 이건 확실히 살인사건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당시의 공기는 너무나 무겁고 답답해서 근처 연못에서 악어들이 물을 첨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한낮의 햇살 아래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많은 사람들을 소름 돋게 했다. 같은 날 오후 전담팀은 농장 내 임시 사무실에서 바로 회의를 열었다. 황민호 총경은 지역 지도를 펼쳐놓고 천천히 말했다. 만약 피해자가 정말 악어에게 먹이로 주어져 시신이 은닉되었다면 이것은 계획적이고 계산된 행위입니다. 범인은 이 동물의 특성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신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기술 분석을 담당하는 한 수사관이 덧붙였다. 우리는 오랜 경험이 있고 연못 근처에서 자주 일하며 밤에 남아있을 시간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 인부 명단, 근무 일정, 농장의 출입 기록 등이 즉시 수집되도록 요청되었다. 경찰은 또한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확인했지만 대부분은 정문과 주 작업장 구역만 촬영하고 있었고 연못 구역에는 작동하는 카메라가 없었다.
이는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사흘 후 강원도 경찰청 과학수사과에서 결과가 도착했다. 정강이뼈에서 채취한 DNA 샘플이 이민상 씨 가족의 DNA와 100% 일치했다. 전담팀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10일 전 실종된 이민상 씨임이 확인되었다. 황충경은 주먹을 꽉 쥐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악어를 이용한 살인 및 시신 은닉 사건입니다.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치밀하게 계산된 행위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건 파일은 공식적으로 실종에서 특별 중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전담팀 모두는 자신들 앞에 있는 살인자가 환경을 잘 알고 있고 어쩌면 바로 이 농장 안에 여전히 있을지도 모르는 냉혈한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DNA 감정 결과 악어 뱃속에서 발견된 뼈가 이민상 씨의 것임이 확인되자 전담팀은 즉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에서 이제 그들은 범인이 이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육식동물을 이용해 시신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는 잔혹한 살인 사건에 직면해 있었다. 황민호 총경이 지시했다. 4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농장을 출입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부, 경비원, 배달원까지 모두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박치룽 악어 농장에는 30명 이상의 상주 인부와 몇몇 임시직이 있었다. 각자는 민상 씨가 실종된 주에 근무 시간, 위치, 휴식 시간 및 이상하게 느꼈던 점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대부분의 인부들은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야간 근무 중이었고 목격자가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아내와 자식을 보러 고향에 갔고 다른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함께 숙소에서 잠을 잤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단 한 사람만은 예외였다. 그 사람은 최태만, 별명 독종, 악어 사료 가공 공장 구역을 담당했던 오랜 인부였다. 이 이름은 피해자와의 갈등을 언급할 때 거의 모든 진술에서 등장했다. 독종 최태만은 40대 초반으로 마른 체구에 검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항상 상대를 살피는 듯한 찌푸린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농장에서 6년 이상 일했으며 고집세고 성질이 급하기로 유명했다. 농장 동료들은 그가 말이 적지만 한번 싫어하는 사람은 대놓고 미워하며 일하는 도중에라도 욕설을 퍼부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많은 인부들은 민상 씨가 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위생을 지키고 교대 시간을 준수하라고 자주 지적했다고 회상했다. 반면 대만은 자기 방식대로 일하는 것을 좋아했고 아무도 건드리는 것을 싫어했다. 이 두 사람은 계속 다퉜고 한 번은 거의 싸울 뻔해서 다른 사람이 말려야 했다. 다른 한 사람이 덧붙였다. 그날 민상 씨가 실종된 4월 2일 오후 나는 태만과 그가 작업장에서 험악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 그 후로 민상 씨를 보지 못했다. 이 세부 사항은 전담팀의 특별한 주의를 끌었다. 태만은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시신을 은닉한 악어 연못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역에서 일하고 있었다. 근무 일정을 다시 확인하던 중 수사팀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4월 2일 밤 독종 최태만은 작업장에서 야간 당직으로 배정되어 있었다. 시간은 민상 씨가 사라진 시간과 일치했다. 하지만 출석부에는 그가 그 근무 시간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서명이 없었다. 거의 3시간의 공백이 있었다. 경찰이 다른 인부들에게 물었다. 그날 밤 작업장에서 태만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세부 사항도 그들을 놀라게 했다. 민상 씨가 실종된 후 태만은 평소처럼 일했지만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혼자 앉아있거나 말이 적어지고 실종 이야기는 피했다. 한 인부가 말했다. 며칠 후 경찰이 와서 물었을 때 그는 그저 냉소적으로 웃으며 민상이가 도망갔겠지라고 말했는데 그의 얼굴은 감정 하나 없이 차가웠다. 전담팀은 태만이 일하던 사료 가공 공장을 수색했다. 비릿하고 축축한 냄새가 진동했다. 이것은 악어 사료를 위해 고기와 내장을 자르고 갈고 섞는 곳이었다. 칼, 도마, 플라스틱통 하나하나가 검사되었다. 몇몇 도구에는 녹슨 자국과 마른 피로 의심되는 이상한 색깔이 있었다. 모든 것은 감정을 위해 밀봉되었다.
한 수사관이 기록했다. 만약 범인이 시신을 은닉하고 싶었다면 이곳이 가장 유리한 장소다. 여기에 생고기 냄새와 피 냄새가 모든 것을 감출 것이다. 이 작업장은 죽은 악어가 발견된 3번 연못 바로 옆에 있었다. 그 우연의 일치는 모든 의심을 거의 대만에게로 쏠리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 두려움을 보이는 반면 대만은 냉담할 정도로 평온했다. 경찰이 물었을 때 그는 짧게 대답했다. 나는 일 끝나고 자러 갔고 아무것도 못 보았어. 없어졌으면 찾아야지 왜 나한테 물어. 그의 무뚝뚝하고 냉담한 태도는 전담팀으로 하여금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한 수사관이 평가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할 때 지나치게 평온한 태도는 보통 우연이 아니다. 4월 15일 저녁 회의에서 황민호 총경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살해당하고 악어에게 먹이로 주어져 시신이 은닉된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은 태만입니다. 그는 갈등이 있었고 범행을 저지를 조건과 기회가 있었으며 사건 후 이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지만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독종 최태만은 공식적으로 사건의 제1용의자가 되었다. 그날 밤 즉시 긴급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이는 노련한 수사관들과 사람을 죽이고 악어에게 먹일 만큼 냉혹하다고 여겨지는 한 남자 사이에 팽팽한 심리전의 시작을 알렸다. 2020년 4월 16일 아침 강원도 경찰청 조사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 한 잔, 두꺼운 서류 몇 권, 그리고 악어 뱃속에서 발견된 사람뼈를 확대한 사진이 놓여 있었다. 수사관들 맞은편에는 제1용의자로 지목된 최태만이 앉아 있었다. 태만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고 그의 눈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려움도 떨림도 없이 그저 냉정하고 심지어 도전적인 표정이었다. 위에서 내리쬐는 조명이 그의 목에 도단한 푸른 핏줄을 선명하게 비쳤다. 수사관이 보고서에 빠르게 메모했다. 대상은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말이 적으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 사건을 직접 지휘하는 황민호 총경이 그의 맞은편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태만 씨, 오늘 저희가 당신을 부른 것은 악어 농장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만은 입꼬리를 올렸다.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명확히 하죠. 며칠 동안 사람들이 온갖 헛소문을 퍼뜨려서 나도 피곤합니다. 말은 평범하게 들렸지만 감정 없는 그의 말투는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처음 1시간 동안 태만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유창하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4월 2일 밤에는 일을 마친 후 작업장에서 기계를 청소하다가 자정 가까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 잤다고 말했다. 목격자는 없었지만 그는 교묘하게 덧붙였다. 옆방 놈들도 내가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나는 어디 가지 않았어요. 피해자 이민상과의 관계에 대해 묻자 그는 몇 번 다툰 적은 있지만 사소한 일이었다고 인정했다. 민상이는 착하지만 남 가르치려 드는 게 있었죠. 나는 성질이 급해서 가끔 못 참고 욕을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다? 내가 미쳤습니까? 황 총경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용히 들으며 눈을 깜딱이는 것부터 숨 쉬는 것까지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관찰했다. 그는 이 사람이 쉽게 흔들릴 유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고 심지어 머릿속으로 시나리오까지 연습해 두었을 것이다. 팀에 새로 배치된 젊은 수사관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악어 뱃속에서 사람뼈가 나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태만은 그를 힐끗 쳐다보며 비웃었다. 들었죠. 농장 사람치고 못 들은 사람이 있겠소. 하지만 악어가 뭘 먹든 뼈는 있는 법이지. 누가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던졌는데 거기에 뭐가 섞여 있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 대답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멈칫하게 했다. 그의 말 속에 담긴 지나친 평온함은 무고한 사람의 그것과는 달랐다. 오랜 경험을 통해 황 총경은 정말로 무고한 사람들은 당황하며 부인하고 죄를 지은 자들은 침착함을 가장하려 애쓴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태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최태만 씨, 당신은 악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소화시키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6년이나 일했잖아요. 당신은 일단 그 입에 무언가 들어가면 뼈 한 조각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태만은 침묵했다. 그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가 즉시 고개를 숙여 이마를 문질렀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황총경과 같은 노련한 사람에게는 심리적 동요의 첫 번째 신호였다. 압박하는 대신 황총경은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바꾸었다. 거기서 오래 일했으니 농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부들 사이에 갈등은 많은지 잘 알겠군요. 태만은 고개를 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전부 사소한 일들이요. 누구나 가끔 다투는 거지. 황총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화가 날 때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만약 순간적인 실수였다면 솔직히 말하는 것이 가볍게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운 일격과 같았다. 그는 죄를 추궁하지 않고 단지 용의자의 마음속에 인정하면 관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태만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는 법을 알았고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을 만큼만 말하는 법을 알았다. 조사는 오후까지 계속되었지만 태만은 바위처럼 차갑고 완강했다. 몇몇 수사관들은 막막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황총경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냉혈한 살인자는 논리가 아닌 심리로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조사를 마치기 전 황총경은 갑자기 보고서에 없는 말을 했다. 듣자 하니 3번 연못의 악어들이 아주 사납다던데 특히 배고플 때는 뭘 던져주든 바로 갈기갈기 찢어버린다고요. 맞습니까? 태만은 약간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가 다시 아래를 향했다. 황총경이 말을 이었다. 외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무서워하겠지만 당신은 오래 일해서 익숙하겠지요. 제가 궁금한 건 만약 누군가 실수로 일을 저질렀다면 과연 그 광경을 지켜볼 용기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공간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태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꽉 쥐어지기 시작했고 첫 번째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다. 황총경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 조용히 서류를 덮었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쉬세요. 내일 다시 이야기합시다. 조사는 끝났지만 수사관들의 눈에는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던 최태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회의에서 황총경은 결론을 내렸다. 그는 배짱이 있고 숨기는 법을 알지만 감정이 없는 유형은 아닙니다. 악어 이야기를 할 때 명백히 동요했습니다. 오늘은 죄를 추궁할 필요 없이 그의 머릿속에 강박관념을 심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상상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그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수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이 냉혈한과의 심리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이해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의 진술이 아니라 강철처럼 차가운 그의 눈빛, 아직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그 눈빛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2020년 4월 17일 조사실은 여전히 그 방이었다. 나무 책상, 옅은 녹색 커튼, 고요한 공간 가운데로 쏟아지는 빛. 하지만 오늘 공기는 어제와 같은 긴장감은 없었다. 황민호 총경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들고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최태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쳐 보였고 눈밑은 검게 변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다. 첫날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아마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이다. 신문하는 대신 황총경은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마주 앉아 마치 대화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은 먹었습니까? 아래층에 빵이랑 커피가 있던데 며칠 동안 많이 피곤했죠? 태만은 대답 없이 힐끗 쳐다봤지만 분명히 놀란 기색이었다. 황총경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커피를 더 따랐다. 저도 예전에 악어 농장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더군요.
사료는 냄새나고 비린내, 날은 덥고 계속 일하다 보면 잠도 못 자죠. 그렇죠? 태만은 여전히 침묵했다. 황총경의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악어는 절대 배부르지 않는 동물이라던데 얼마를 먹여도 계속 입을 벌리고 더 달라고 한답니다. 마치 어떤 일들은 저지르고 나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것처럼요. 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질문도 없었다. 그것은 용의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의 흐름에 빠져들도록 심리를 이완시키는 그의 방식이었다. 거의 10분간의 침묵 후 황총경이 갑자기 물었다. 최태만 씨, 악어가 아주 배고플 때 막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태만은 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마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처음 소고기 덩어리를 덥석 무는 걸 봤을 때가 기억나네요. 물이 사방으로 튀고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소름 끼쳤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정말 배고플 때는 뭘 던져줘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고. 심지어 사람 시체라도요. 태만은 살짝 몸을 떨었다. 그의 눈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황총경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악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니 저보다 더 잘 알겠죠. 일단 연못에 무언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죠? 태만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책상 위에서 박자를 맞추듯 두드렸다. 긴장을 억누르려는 사람의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황총경은 부드럽게 덧붙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간의 섬뜩함을 담고 있었다. 저는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인 사람도 만나봤고 돈 때문에 죽인 사람도 만나봤지만 사람 시체를 악어에게 던져줄 만큼 냉혹한 사람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잔인함입니다. 그 말은 용의자의 마음을 곧장 꿰뚫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고 그저 평온한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가 양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했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방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며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태만은 책상을 내려다보았고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눈을 계속 깜짝였고 어제의 냉정하고 완강한 모습은 사라졌다.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뺨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선명하게 보였다. 보고서를 작성하던 한 수사관이 조용히 황총경을 쳐다봤다. 그는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싸우게 둬. 그것이 바로 가장 깊은 심리적 공격이었다.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용의자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다시 듣게 하는 것. 거의 30분간의 침묵 후 황총경은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모두들 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숨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저지른 일을 떠올릴 때의 눈빛입니다. 그는 서류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배가 갈라진 채 죽어있는 악어 사진이었다. 사진을 태만 앞에 놓으며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은 거기서 6년이나 일했으니 악어 해부하는 광경은 익숙하겠죠.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그 뱃속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만은 즉시 시선을 피했다. 그는 눈을 질끔 감았고 마른 침을 삼켰다. 황총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단지 사진을 그에게로 밀었다. 최태만 씨, 저는 당신이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일을 너무 오래 숨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작업장에서 다툰 후에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태만은 입술을 꽉 깨물었고 그의 손은 책상 위에서 떨렸다. 잠시 후 그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저는 이미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정면을 쳐다보지 못했다. 황총경은 조용히 일어나 방 안을 몇 바퀴 돌다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민상이 어머니가 매일 오후 숙소 문 앞에 앉아 연못 쪽을 바라보는 거 압니까?
그분은 아들 시신만이라도 찾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태만은 움찔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목이 메었다. 황총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감정적인 일격이 그의 내면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인간성의 일부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잠시 후 그는 그저 가볍게 말했다. 됐습니다. 오늘은 쉬세요. 피곤한 거 압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는 숨길수록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태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 앉아 핏줄이 서도록 두 손을 꽉 쥐었다. 방을 나설 때 한 젊은 경찰관이 조용히 물었다. 팀장님, 더 신문하지 않으시나요? 황총경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필요 없어. 오늘 밤 그는 잠 못 이룰 거고 내일이면 말하기 시작할 거야. 그날 밤 임시구치소에서 최태만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는 악어떼가 먹이를 향해 달려들어 찢는 광경을 보았다. 사방으로 튀는 물소리가 두려움의 비명과 뒤섞였다. 그 총경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보이지 않는 판결처럼. 그리고 그 어두운 밤속에서 침묵이 깨지기 시작했다. 2020년 5월 18일 이른 아침 구치소의 작은 창문으로 첫 햇살이 비칠 때 최태만은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있었다. 눈은 퀭했고 얼굴은 수척했다. 그는 경찰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미지들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민상의 눈, 상상 속의 비명, 그리고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3번 연못의 수면 위를 비추던 조명. 오전 8시경 황민호 총경이 조사실로 들어섰을 때 태만은 더 이상 이전의 완강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황 총경은 의자를 끌어와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범죄자가 스스로 입을 열 때 묻지 않아도 진실이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태만은 길게 한숨을 쉬며 담배에 불을 붙였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다. 제가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말을 멈추고 눈은 허공을 응시하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4월 2일 오후 일이 끝난 후 민상이와 다퉜습니다. 그놈이 내가 악어 사료를 빼돌리고 규정을 어겼다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났죠. 나는 그놈한테 나를 가르칠 권리가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둘 다 흥분했어요. 태만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놈이 먼저 갔어요. 나는 여전히 화가 나서 저녁에 그놈이 작업장에 다시 와서 확실히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길을 좀 꺾어놓으려고. 하지만 그놈은 계속 따졌고 내가 더럽게 산다고까지 했어요. 나는 미친 듯이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한 대 쳤습니다. 그는 말을 멈췄고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다. 그놈이 비명도 없이 쓰러졌어요. 나는 당황해서 몇 번 흔들고 불러봤지만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태만은 몸을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다. 너무 무서웠어요. 아내와 아이들, 경찰이 생각났고 도망치고 싶었죠. 하지만 시체를 그대로 두면 금방 발각될 테니까. 주위를 둘러보니 바로 제가 일하는 악어 사료 가공 공장이었어요. 칼, 도마, 분쇄기 모든 게 거기에 있었죠.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에 씌였나 봐요. 황총경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태만이 모든 세부 사항을 스스로 털어놓게 두었다. 태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점점 작아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분명했다. 나는 그놈 시체를 작업장으로 끌고 봤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겨우 끌었죠. 나는 방수포로 덮어놨어요. 그날 밤 나는 칼을 들고 시체를 토막내서 사료통에 넣었어요. 악어가 다 먹어버리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옆에 앉아있던 한 수사관은 펜을 꽉 쥐고 얼굴을 찡그렸다. 태만은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닭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섞어서 이른 아침에 3번 연못으로 가져갔어요. 그 악어들이 달려들었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나는 다리가 떨려서 주저앉을 뻔한 걸 보면서 서 있었어요. 며칠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그 악어가 죽을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 배를 갈라서 민상이 물건을 봤다는 말을 듣고 나는 끝났다는 걸 알았죠. 하늘의 그물은 피할 수 없더군요. 여기까지 말했을 때 테마는 더 이상 완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어깨를 들썩이며 긴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목이 메었다. 매일 밤 꿈에 그놈이 연못가에 서서 나를 쳐다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다가 등을 돌려 가버려요. 잊고 싶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악어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황충경은 여전히 침묵하며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10여 분이 지나서야 테마는 다시 말을 이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놈인 거 알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저 겁만 주려고 했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 실수를 저지르고 나니 두려운 게 없어졌어요. 모든 진술은 보고서에 기록되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수사관들을 소름 돋게 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이것이 그들이 들어본 가장 잔인한 자백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잔혹한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그 세부 사항에 담긴 냉혹함 때문이었다.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황총경은 태만을 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철저히 숨겨도 진실은 결국 돌아올 길을 찾는다는 것을. 악어는 죄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신이 묻으려 했던 인간의 일부를 뱉어냈을 뿐입니다. 태만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흘러내렸다. 더 이상 도전적인 모습도 완고함도 없었다. 오직 자신이 저지른 결과에 직면한 한 죄인만이 남아있었다. 조사가 끝났을 때 테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조용히 앉아있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놈을 제대로 묻어주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죽을 놈은 아니었어요. 황총경은 일어나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의는 결코 늦지 않소, 최태만. 다만 때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뿐이지. 태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깊게 패어 있었다. 그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대가는 그의 남은 인생 전부였다. 몇 달간의 수사 끝에 충분한 증거와 자백을 바탕으로 최태만은 잔인한 행위, 범죄 은닉 시도, 시신 훼손 등 가중처벌 사유가 적용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은 2020년 7월 어느 날 아침 강원도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그날 하늘은 흐렸고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태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두 손은 가볍게 떨렸다. 예전 농장에서의 거칠고 냉혹했던 독종 최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 중년 남성만이 남아있었다. 반대편에는 피해자 이민상 씨의 가족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울지 않고 단지 아들의 사신을 든 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젊은 아내는 어린아이를 안고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재판 내내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바닥을 내려다보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이 묻자 태만은 일어나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족에게 사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누구도 해칠 생각은 없었지만 순간의 분노로 제 인생 전체를 망쳤습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천장 선풍기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끝없이 길게 들렸다. 검찰 대표가 논고를 읽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돌처럼 무거웠다. 사소한 갈등 때문에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악어에게 먹이로 주어 시신을 은닉했습니다.
이 행위는 잔인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을 소름 돋게 했다. 범죄 때문만이 아니라 그 진실이 너무나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착하고 순박했던 한 인부가 순간의 분노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 되었다. 하루 동안의 재판 끝에 재판부는 최태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을 들었을 때 태만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판결이 더 이상 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위한 것인 듯 했다. 사건을 지휘했던 황민호 총경도 재판에 참석했다. 법정을 나서며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어떤 사건은 범죄자의 마음속 고통보다 더 무거운 판결은 없다. 멀리 한쪽 구석에서 민상의 늙은 어머니가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가 죗값을 치렀으니 우리 아들이 편히 쉬기만 바랄 뿐이야.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두 조용한 침묵 속에서 법정을 떠났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신발 소리와 창문으로 비치는 희미한 햇살만이 남았다. 마치 무의미한 분노에서 시작된 비극의 연쇄에 마침표를 찍는 듯했다. 정관군 악어 사건 이야기는 곳곳으로 퍼져나가 여론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 엽기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었다. 순간의 분노, 거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두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 황 총경은 사건 종결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말을 했다. 사람은 죄를 숨길 수 있어도 마음속의 악은 숨길 수 없다. 모든 죄는 흔적을 남긴다. 연못바닥이든 자신의 잠 속에서든. 사건은 종결되었고 박치롱 악어 농장은 그 후 몇 달간 임시 폐쇄되었다. 남은 인부들은 여전히 옛날 이야기를 했고 3번 연못을 지날 때마다 몸소리를 치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고향에서는 민상 씨의 작은 무덤이 평화로운 강가에 자리 잡았다. 그의 아내는 가끔 아이를 안고 와서 몇 시간이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최태만의 죄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가장 무거운 형벌은 교도소가 아니라 매일 밤 물결치는 소리와 옛 친구의 눈빛이 되살아나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이 이야기는 깊은 교훈을 남긴다. 단 한순간의 분노가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 정의는 늦게 올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하늘의 그물은 비록 성기지만 언제나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 하나의 사건은 끝났지만 인간의 자제력 그리고 인간관계의 가치에 대한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언제나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보내주세요. 모두 함께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